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차고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10시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중 생태계 변화 해가지고 바다 이야기 중점적으로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명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혹시 저랑 첫 시간이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저 한 2번 정도 그 이상 보신 거죠? 예. 제가 지금까지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생태계 교란, 생물 중 어종에 대해서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고, 제가 바다 관련된 일도 제법 좀 했습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제 기후위기 이런 거 하고 수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필요하시면 마스크를 미리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직접 해왔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쓰시고 안 그러면 가져가셔서 쓰셔도 됩니다. 환절기니까. 이건 제가 선물입니다. 예. 부족하시면 이따 더 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생물다양성 보전협회 대표직 맡고 있는 공명식입니다. 생태 현장 지금 수중 생태계 변화, 수중 생태계가 워낙 좀 광범위하죠. 감히 저희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1년 내내 물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협회를 15년째 하고 있고, 수중 관련된 교육자 활동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저희 홍보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생다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기억하시기도 쉽습니다. 제주 삼다수 말고 청주의 생다수입니다. 생물 다양성 수호대. 그래서 생다수예요, 이름이. 한번 좀 찾아주시면 이런 교육 활동도 하고, 청주시에 지금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하는 업무도 하고, 국립공원 같은데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다, 생명의 탄생, 바다에서 모든 생물의 그 탄생이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라고들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좀 살고 있을까요? 그냥 숫자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많습니다. 전 지구의 한 70% 면적이 다 바다예요. 육지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인데, 그보다 바다 깊은 곳이 훨씬 더 깊어요. 거기를 과연 사람이 갔을까요? 아직 정복을 못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느끼는 기압의 1000배 정도 기압을 느껴야 돼요. 감히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지구에 있는 바다, 이 바다 안에 현재 생물종이 약 50만에서 1천만 종 추정. 이것도 다 알지를 못해요. 이게 접근성이 일단 어렵죠. 저는 20년 넘게 물에 있었는데 지금도 물에서 숨 참는 게 매일매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숨을 참아야 되는 다이빙도 있고 직접 호흡을 할 수 있는 다이빙도 있는데, 아무래도 육상동물이 수중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어떻게 과연 인간이 다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족해요, 지금까지도. 근데 앞으로도 바다 관련된 연구나 업무나 또 관찰이나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다이빙, 저는 이제 산업다이버니까, 저희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다이빙의 문화나 경력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도 약 한 40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데 왜 그럴까? 그리고 전쟁을 원래 겪으면 군 관련된 그런 정보나 기술들이 민간으로 이양이 돼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해군이나 해군에서도 또 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업무를 보는 분들이. 근데 이런
능력들이 다 아직도 전 세계의 기준은 다 영국이나 미국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로부터. 근데 이 그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작은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생 인류까지 왔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맨 처음에 생각을 해서 발표를 했을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영국에 있는 사람. 과학자.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박수. 예. 찰스 로버트 다윈이 진화론을 맨 처음에 주장을 했죠.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다윈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예. 그렇죠. 예. 영국은 기독교가 주 종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창조론을 믿고 있었겠죠. 근데 다윈이 영국은 그 당시에 1800년대에 영국의 해군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로 다 정복 전쟁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영국 땅이.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하죠. 예.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발견이 된 거고 뭐 세계 각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군 함대를 보낼 때 그 해군 함대에 꼭 탑승해야 되는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자예요. 그리고 찰스 다윈이 탔던 그 배는 전투를 하기 위한 그런 함대는 아니었어요. 측량선이었습니다. 해군 소속의 측량선. 그리고 당시 찰스 다윈이 어떻게 그 배를 타게 됐냐면 위에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 당시 찰스 다윈 나이가 한 2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배 이름도 비그로예요. 비그로. 비글 강아지 있잖아요. 예, 그 견종도 영국이 원산지인데 그래서 그 견종 명에서 아마 배 이름을 딴 것 같아요. 그 비그로를 탈 때 대학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아주 신출내기 과학자였습니다. 선배들이 그 배를 다 안 타려고 그랬대요. 왜? 배도 좀 작고 그리고 기존에 한두 번 다녀온 데를 또 가는 게 아니고 예, 새로운 곳을 가야 되고 이게 뭐 목적도 너무 불분명하고 또 군인들이 많이 탄 배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건 측량선이니까 군인이 조금 타는데 뭐 왠지 불안해요.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다윈이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고 지구의 과학을 또 바꿔놨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육상 생태계와 수중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입니다. 혹시 크릴 오일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예. 예. 크릴 새우 오일. 예. 크릴 새우를 드셔보시진 못하셨을 거고 크릴 오일이라는 건강 보조식품이 예, 몇 년 동안 유행이었어요. 이 건강 보조식품도 굉장히 유행을 좀 타죠. 연예인 누가 먹고 뭐 좋아졌다 뭐 이러면 그게 막 유행을 타는데 지금 육상 생태계하고 수중 생태계하고 딱 보셔도 굉장히 다르죠. 많이 복잡하죠. 혹시 젠가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젠가 아시죠? 뭔지 이렇게 블럭을 쌓아놓고 예, 가위바위보에서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가 딱 빠졌을 때 균형이 깨지면 와르르 무너지죠. 예. 이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젠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작용하는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종이긴 하지만 하나로 합쳐지면 또 하나의 생명체 같아요. 저는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몸에도 바이러스도 살고 세균도 살죠. 예. 저는 어느 순간 코로나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지구한테는 세균이고 바이러스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몸에 세균이 침투하면 그 세균하고 싸우려고 백혈구를 막 만들어내죠. 그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몸에 어디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막 늘어나니까 지구가 얘네를 좀 잠재워야 되겠는데 해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이런 접근도 좀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런 육상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는 대략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됩니다. 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초식 식물부터 시작해서 1차 소비자, 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다시 얘네가 죽으면 다시 분해자, 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육상 생태계 이 생물 구조가, 먹이사슬 구조가 되게 복잡하구나. 근데 물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수중 생태계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다를 접하니까 지금까지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다가 제가 생각을 했죠. 육상 생태계는 통상적으로 식물이 기초 생태계를 유지를 한다. 그럼 바다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크릴새우가 바다 생태계의 가장 주춧돌 중에 하나입니다. 크릴이 전부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크릴 때문에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고래가, 흰수염 고래가 크릴새우를 먹는 양이 많을까요? 인간이 크릴새우를 오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양이 많을까요? 고래가 먹는 양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인간이 먹는 양이 많을까요? 네. 인간이 포획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이따가 나중에 나올 건데, 그래서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생태계의 이 먹이사슬 구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먹고 먹히고 다시 분해하고 이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서로의 번식에 또 관여를 해요. 반딧불 아시죠? 반딧불. 반딧불은 수중 생물 중에 어떤 특정 종이 있어야 꼭 번식이 가능합니다.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다슬기예요. 다슬기가 있어야 반딧불이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 축제를 하거나 반딧불이 많은 곳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밤에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 나가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공기가 일단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 곳은. 굉장히 청량하죠. 밤 공기도. 엄청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반딧불이 잘 보이냐? 깨끗하니까 반딧불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항상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은 항상 여울이 많은 개천이에요. 예. 그리고 국내 다슬기도 굉장히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슬기의 주산지 중에 하나가 우리 충북이고, 또 충북의 괴산이나 단양, 이쪽, 또 그리고 청주, 이쪽에 서식하는 다슬기가 또 굉장히 좋은 다슬기예요. 이거 여기서 좋다라는 의미는 그 육수가 잘 나고 파란 그 초록색 물이 잘 나는 다슬기가 있어요. 그게 여기 지역 말로는 뺀들이라고 하는 민다슬기 내지는 참다슬기 이 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디 유원지 가서 사 먹는 다슬기 있죠? 쭉쭉 빨아먹는 거. 이게 바다 다슬기이기도 한데, 그렇게 그 오돌두돌한 다슬기가 있어요. 그걸 또 이 동네에서는 꺼치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 거치리는 살은 많은데, 빨리 크니까 살은 많은데 육수는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온대요. 예. 그래서 이 충북권에 있는 다슬기가 전국에서도 굉장히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다슬기예요. 근데 이런 다슬기가 많아야 반딧불이 살고, 또 물고기 중에 조개에다가 알을 낳는 물고기가 있어요. 민물에. 네. 아시죠? 아시나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기억이 있는데, 납자루 종류는 다 민물 조개가 있어야 산란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납자루학과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이쪽 금강수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한강수계에서 흔히 보이는 참중고기, 중고기 이런 고기들도 조개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근데 조개가 없으면 납자루가 어떻게 될까요? 번식을 못하니까 개체수 감소가 됩니다. 예.
천연기념물 중에 임실에 가면 임실납자루라고 있어요. 저도 딱 한 번 봤어요. 20년 동안 제가 생활하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근데 왜 이렇게 없을까 생각을 했더니 조개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왜 조개가 없을까? 그것도 고민을 계속 해봤죠. 조개가 살으려면 바닥이 모래가 많아야 돼요. 예. 민물 조개는 모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매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쪽 그 뚜껑이 똑같은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는 조개를 이매패라고 해요. 이렇게 딱 떨어지면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떨어지죠. 여기 그 저희 두꺼비 생태문화관 앞에도 이매패 종의 한 종인 펄조개가 굉장히 많아요. 요 앞에 개천에. 요 저수지에도 모세도 있고. 이 펄조개 그리고 많이 그 해장국으로 드시는 제첩. 예. 그리고 뭐 말조개. 그리고 이쪽 금강수계 저희 지역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한강수계에서 잘 보이는 칼조개. 말조개처럼 생겼는데 칼날처럼 이렇게 길어요. 그렇게 생긴 조개도 있어요. 민물조개인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아야 납자루가 번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자루가 없어지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또 고민을 해봐야죠. 왜 조개가 없어졌을까? 제가 아까 모래가 많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모래 채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민물에서는 강모래 채취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절대 단 한 종만 가지고 나머지를 다 평가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젠가처럼 어느 한 곳의 벽돌만 빠져도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호종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청주에 있는 미호강에서 이름을 딴 미호종개. 예, 서원대학교 서영목 교수님이 최초에 발견하셨고, 미호강에 미호종개가 지금 있습니까? 예, 저도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근데 저는 여기 미호강 수계에서 본 게 아니고 백곡천 상류에서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촬영도 그때 좀 하긴 했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근데 백곡 저수지 상류 그 조그만한 보 위에 모래가 있는 구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딱 봤는데 미호종개였어요. 한 마리가 모래 속으로 막 유영하면서 파고들고 하는데 정말 야, 이렇게 멋있는 고기구나. 정말 예쁘다.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죠. 예. 없는 이유가 미호강 가보십시오. 모래가 보이나? 안 보입니다. 얘네는 모래가 있어야 사는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그런 환경 변화, 사람들이 자꾸 환경을 변화하니까 이 중에 어느 한 녀석이라도 크릴이면 크릴, 예를 들어 거미가 없어졌다. 거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미는 익충이라고 구별을 하죠. 해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거미가 없어지면 수많은 곤충들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요. 예. 또 곤충이 많이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식량 위기가 옵니다. 식량 위기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절대 그 어떤 생물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 또는 지구 전체의 자연 생태계로 봤을 때 이런 건강한 사이클이 돌고 있나? 네,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뒤에 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가 8,848m,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 예,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10,000m가 넘어요. 1,902m 정도 된답니다. 선생님들 이 고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사진? 이거 그림이 아니고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재밌게 생겼죠?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심해에 사는 물고기래요. 그리고 이 안에가 다 보인대요. 눈 뒤에. 이 투명해서 두개골 안이 보이고, 안구가 물고기는 거의 양쪽으로 붙어 있고 약간 위쪽에 있어서 인간이 사물을 보는 시각하고 물고기가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물고기는 이 위에까지 다 봐요. 그래서 맑은 물에 물고기가 이렇게 떠 있을 때, 명암저수지 가서 물고기 있을 때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도망가죠. 그 위에를 다 봐요. 수면 위까지. 근데 이 물고기는 안구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 얼굴처럼.
재밌게 생겼죠. 실제로 있는 물고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발달을 했는지. 선생님 저 나무 이파리처럼 위에 있는 개는 기능이 뭡니까? 뇌 기능인 것 같아요. 뇌가 고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모양이 지금 사진이라 그래서 그런데 나뭇이파리는 아니고요. 저게 뇌예요, 뇌. 물고기 뇌가 요 눈 바로 뒤에 차지하고 있어요. 안구 바로 뒤에.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회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생선 딱 회 잡으면 생선을 잡으면 회로 하기 전에 빨리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신경을 빨리 차단할 때 어떻게 하는지 머리를 땅 때리거나 뾰족한 송곳으로 눈 뒤에 여기를 콱 찌르죠. 일본 말로 심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을 딱 끊고 아니면 척추를 끊거나 그래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빼내죠. 빨리. 그래야 신선한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앞으로 관찰을 하실 때 물고기 뇌가 어디 있을까? 눈 바로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머리가 중요하다. 뇌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25년 뒤에 저희가 바다 물고기를 못 먹는답니다. 끔찍하죠? 네. 전 세계 해산물 소비 1위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 네. 맞추신 분들 제가 마스크 2개 드릴게요.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나갈 때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일본 나왔습니다. 중국. 한국 어디입니까? 한국이세요? 한국.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 정답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네. 인구 대비 연간 해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저도 이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이게 진짠가? 그 양이 얼마나 될까? 연간 소비량이 68.1kg. 1인당. 22년도 기준. 누가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 예. 의외죠? 예.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큰 생선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뭐 멸치부터 새우, 오징어 다 포함해서 그리고 외국은 안 먹는 해산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해산물들이 한국으로 오면 다 식재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에서 이입이 돼서 교란종 지정이 됐는데 한국에서 또 못 버티는 그런 생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할 때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 가끔 하는데 다리 달린 건 책상 말고는 다 먹는 국가다. 근데 한국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태리에서 파란색 그 청개, 꽃게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잡혀갖고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먹는다네요. 그래서 그걸 다 전량 한국으로 수출을 한답니다. 예. 그리고 홍어 비싸지 않습니까? 흑산도 홍어. 외국에서 홍어 많이 들여오죠. 거기선 수출, 우리는 수입. 칠레, 남미에 있는 칠레. 칠레 가면 예전에 그거 다 한국에서 다 버렸대요, 그냥. 못 먹는 고기라고.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식문화, 음식 문화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과연 25년 뒤에 정말 모든 해산물이 다 없어질까? 믿으십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죠? 예.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분 생각을 조금 이해를 해요.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바다로 다이빙을 이제 가끔 갑니다. 교육도 하러 가고 뭐 촬영도 하고 하러 가면 10년 전 바다하고 지금 바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대청댐, 제일 가까운 대청댐도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다른 세계 같아요. 똑같은 건 물하고 산만 똑같아요.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대청호는 민물 가마오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2010년도에 제가 큰잎베스 퇴치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근데 그거를 2010년도, 2008년도, 9년도 준비해서 2010년도에 관에다가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대청호에 제가 민물 가마오지를 단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지금은 가시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전 동구 추동에 가면 거북섬이라고 섬이 하나 있어요. 섬에 2008, 9년 전까지만 해도 섬에 난도 자랐어요. 청주에는 야생난이 별로 안 나요. 근데 대전만 가도 납니다. 거기에 요 거리 가지고도 온도 차이가 나니까 생물군도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 거북섬에 자연생 야생 난이 자라는 걸 저는 직접 목격을 했는데 지금 가면 풀이 한 포기도 없습니다. 가마오지 때문에. 가마오지가 거기서 번식을 해갖고 계속 분변을 싸니까 초목이 다 너무 고산성이라 초목이 다 고사를 해요. 북한강에 가면 섬이 하나가 아예 없어진 섬이 있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초목이 다 죽어버리니까 흙이 다 유실돼서 섬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아마 민물 가마오지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내지는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게 해마다 그 생태원하고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등한시했어요. 왜? 이게 직접적인 사회적 자본이 고갈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침해가 없었으니까. 근데 올해부터 어떤 피해가 많이 생기냐? 양식장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민물 가마오지가 보통 하루에 3kg 정도의 물고기를 먹는답니다. 3kg. 근데 요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3kg는 조금 오버하고요. 3kg를 먹으려면 3kg가 물고기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3kg를 먹습니까? 다른 자료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 한 700g 이상. 요거는 제가 좀 납득이 돼요. 소화하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래서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한 500g에서 1kg 정도의 물고기를 매일매일 섭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을 가리질 않아요. 제가 다이빙을 이렇게 베스 잡으려고 하면 저 뒤에 계신 저희 실장님 경험인데 저도 경험을 했고 가마오지가 막 따라 들어와요. 물고기인 줄 알고 같이. 외래종은 아닌데 원래는 철새였습니다. 큰 새카맣고 생긴 거는 까마귀보다 훨씬 커요. 외가리처럼 생겼죠. 예. 몸뚱아리가 커, 몸뚱아리. 예. 그리고 동남아나 중국 남부에서는 가마오지를 훈련을 시켜서 물고기 낚시도 합니다. 예. 예.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서 물에 어부가 풀어주면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요. 그러면은 목을 눌러갖고 물고기를 뺏고 요만한 물고기 하나 주고 이렇게. 예. 그래서 민물 가마오지는 원래 철새였습니다. 외래종은 아닙니다. 근데 철새였는데 기후변화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여기 텃새화 됐고 연간 알을 3개 정도 낳아요. 저희가 드론으로 항공 촬영도 다 했거든요. 둥지 위에까지. 연간 한 3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이 중에 이게 상위 포식자가 지금 없으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새끼를 올해 낳잖아요. 그 10마리가 나면 내년에 아무리 못해도 200마리는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그 이듬해가 되면 바로 또 번식을 합니다. 언론을 아마 찾아보시면 이게 잘못된,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된 게 1년에 3번 번식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간 적은 있어요. 근데 3번 번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3개 정도의 알을 낳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잘 키우는 어미는 3마리 다 부화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 2마리는 다 부화를 해서 성장을 시키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야생동물도 서로 예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걸 잘 알아요. 아세요?
예, 그래서 수컷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몸치장을 하죠.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공작새 수컷의 그 꼬리 깃털을 보십시오. 바로 죽겠죠. 상위 포식자한테 걸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이 그 친구들한테는 최대 숙명이고 목적이니까. 근데 가마우지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수컷은 그런데 암컷은 또 어떠냐? 굉장히 건강하고 자기 몸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암컷이 새끼도 많이 낳고 잘 키웁니다.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예. 근데 저는 사람도 동물이니까 사람도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자식들한테도 청결하게 잘 육아도 잘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가마우지도 보면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훨씬 발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가장 젊을 때 새끼를 낳는 게 건강한 새끼를 낳을 수는 있지만 경험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터득하는 경험,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또 잘 키우듯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배 새끼를 낳을 때는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많이 낳아야 2~3마리밖에 못 납니다. 근데 절정이 3년에서 한 4~5년이거든요. 요때는 한 10마리 이상 나서 거의 다 키워요. 한 9마리까지, 10마리 이상 키우는 개체도 봤어요. 근데 그런 모도는 보면 일단 건강해요. 자기도 영양 상태가 좋고 모돈이 영양 상태가 좋아야 자돈도 영양 상태가 좋아요. 먹이를 잘 찾는 거죠.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여기가 어느 정도 고갈이 됐다 그럼 빨리빨리 옮기고 이게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이 시기에 어디에 가면 어떤 먹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가마우지도 그래서 보면 1년생인 초산 때는 한 마리만 생존을 시키거나 한 마리도 생존 못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은 모든 야생동물한테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고기도 그래요. 물고기도. 큰잎베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체중의 10% 정도 포란을 하는데요. 2.5kg 암컷은 한 26만 개 정도의 알을 갖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거의 90% 이상 다 생존을 시킵니다. 근데 큰잎베스는 사람하고 또 똑같네요. 남자가 다 합니다. 집도 남자가 짓고 새끼는 다 남자가 키워요. 그래서 과연 진짜 2048년이면 없어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지금은 요 지구온난화라는 말도 조금 다른 말을 쓰죠. 기후위기. 예.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래서 이 바다, 그리고 아까 이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사실은 탄소를 붙들고 있는 모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릴이 없어지면 신수염 고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 대기권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아주 작은 생물들일수록 탄소를 붙들고 있는, 이 탄소를 체포한다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탄소를 감소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좁쌀이 100번 굴러야 호박 한 번 굴른 것만 못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탄소의 감소에는 그 반대. 고래 한 마리보다는 크릴새우 10,000마리가 훨씬 탄소 감소에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교육인가 크릴 오일 드시지 마시고 그냥 똑같은 성능이니까 들기름 드시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가에서 어느 한 단계가 딱 깨져버렸을 때 발생되는 모든 생태계의 파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7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서 만약에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면 과연 인간이 이걸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예.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그 크릴 큰 무리가 아마존에 있는 열대 우림이 탄소를
감소하는 효과보다 흰 수염 고래가 1년 동안 먹는 크릴의 양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감소하는 탄소 양보다 얘네가 하는 역할이 훨씬 커요. 예. 그 정도로 바다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냥 의아하실 거예요. 아, 크릴새우 한 마리가 탄소를 붙들고 있어봐야 얼마나 붙들겠어. 근데 문제는 크릴 하나, 그 크릴새우 한 마리가 직접적으로 딱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크릴새우가 고래의 먹이가 되고, 이 고래가 또 배변을 하고, 이 배변을 또 먹이로 삼는 플랭크톤이 또 살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열대우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조금 먼 미지의 세계를 느끼고 있는 바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아파요. 바다가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르죠. 직접적으로 가서 보지를 않고. 또 충북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려면 적어도 뭐 1시간 반, 2시간씩 가셔야 되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거 국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랍스타죠, 랍스타. 예. 정글의 법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재료라고 막 그 김병만 족장이 이 크레이피쉬라고 하죠. 영어로는 크레이피쉬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제 집게가 없으니까 랍스타는 아니에요. 이렇게 큰 침만 있어요. 요거 2개. 그래서 크레이피쉬라고 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잡힌 거예요. 근데 원래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주가 이렇게 있으면 남쪽에서 일부 서귀포 쪽에 조금 있었어요. 예전에도. 아주 가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는지. 지금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잡힌답니다. 심지어 명태는 포상금도 걸려있죠. 예.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동해안에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죠. 방어뿐이 아닙니다. 원래 남해에서만 잡히던 돌돔이 지금 동해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제주 다금바리, 원래 다금바리가 아닌데 자바리라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다금바리라는 국명은 다른 물고기인데, 제주에서 다금바리 하는 자바리, 이게 지금 동해안에서도 잡힙니다. 제가 영덕하고 속초에서도 직접 봤어요. 물속에서. 계속 물고기들이 북상을 하죠. 지금 음성하고 충주쯤만 가도 이제 상하동사가 안 된다는데요. 지금 사과나무를 계속 많이 심는 데가 지금 다 강원도예요. 네. 계속 북상하죠. 이제 귤이 내륙으로 올라올 거고요. 이제 제주에서는 열대과일이 풍성하게 나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기뻐하기만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참치입니다. 참치. 참다랑어. 뭐 키로수가 한 100kg가 훨씬 넘었다는데 실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만 가면 그 푸른고리 문어라고 맹독성 문어 조그만한 게 있어요. 주꾸미만 해요. 근데 그게 해마다 발견되는 수가 늘어나고요. 지금 남해 바다에 열대 바다에서 보이는 아주 맹독성 바다뱀도 보입니다. 예. 백상아리도 자꾸 지금 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야, 우리가 안 잡히던 막 갑자기 방어가 잡혀, 동해 어민들이. 이거 막 되게 좋아해야 되나. 그 방어가 겨울 생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낚시로 많이 잡아요. 남쪽에 가면. 근데 지금 많이 사드시질 않으니까 지금은 출하를 안 해요. 가두리에다 놓고 키웁니다. 그랬다가 한겨울에 기름이 더 차면 그때 이제 막 팔아요. 그 키울 때 그냥 키웁니까? 사료가 없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인공 사료가 없어요. 물고기여야 돼요. 죽어 있어도. 예.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를 잡을 코가 작은, 그물코가 작은 저인망 어선으로 작은 물고기까지 잡아서 다 냉동했다가 그걸 또 양식을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양식어업이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노르웨이
연어 양식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살아 움직이지 않고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으면 먹이 활동을 안 하는 어종이 굉장히 많아요. 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참치 양식이 돼요. 욕지도에서. 통영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처음 시도를 한 거는 1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도 합니다. 요 작을 때, 작은 치어일 때 일본에서부터 잡아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데 이게 수 중에서 바둑알 모양으로 큰 그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 얘네는 떠서 가만히 정지해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가두리를 동그랗게 만들거든요. 고등어 양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형 가두리에다가 계속 돌 수 있게 그렇게, 얘네를 딱 멈추면 죽어요. 멈추면 죽습니다. 아가미에 계속 물이 들어가야 돼요. 상어도 그렇고 그런 어종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참치가 제가 못 잡아본 물고기 중에 하나가 참치네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바다에 펀다이빙, 저도 좀 즐기러 가는 다이빙을 갔을 때 수중에서 참치를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가다랑어 같은 참치 말고 이렇게 큰 참다랑어, 저런 게 지금 대한민국 동해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참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금 없다고 뒤에서 자꾸 그래서 앞으로 25년 뒤에 바다 생물을 우리가 다 못 먹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불법 조업, 그리고 상업적 어업.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연간 최대 소비국이긴 하지만 인구 대비 확률적인 거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양으로 봤을 때 훨씬 많이 먹겠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런 대규모 상업업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도 한 가지 이유고, 그걸로 발생되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이 돼요. 근데 아까 지금 참치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조금 없는데 1교시 조금만 더 길게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갖고 2교시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맥이 끊기면 안 돼가지고. 참치가 연간 잡아야 되는 쿼터 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동해안에서 참치가 많이 잡힌다고 어민들이 와 이러질 못하세요. 정치망이라는 어업 방법이 있고 자망도 있고 통발도 있고 뭐 준학, 체납기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자망은 선별 포획이 안 돼요. 그냥 그물을 쳐놓으면 고기가 지나가다가 들어가면 통발을 꺼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꺼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참치 쿼터량이 1년에 한 870톤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게 봄에 한 2, 3개월 아니면 다 끝나요. 그럼 그거 이상 잡아서 팔면 되지. 팔면 안 돼요.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거 이상 포획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불법 조업 국가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혜택을 못 봐요. 그리고 거기서 탈퇴를 해야 되고, 탈퇴하면 좋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안 어민들은 굉장히 또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저 정부 청사 앞에 와가지고 냉동 참치 갖고 와서 막 시위도 하고 하셨어요. 쿼터를 늘려달라.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국내 법령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 조약 기구에 가입이 돼 있는데 여러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10년도 10월에 남방 참다랑어 보존위원회라는 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이 정도. 근데 여기 재밌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일본. 최대 소비국이죠. 참치. 예. 그리고 최대 포획국이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잡고 가장 많이 먹어요.
근데 자기들이 잡는 거 갖고 부족해서 외국에서 다 수입해다 먹어요, 또. 근데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중에 또 호주가 있죠, 호주. 호주에서 참치를 지금 통영에서 하는 방법과 비슷한데 큰 선단이, 개인 선단이 태평양 한바다까지 나갑니다. 처음에는 엄청 빨리 가요. 그래서 참치떼를 찾아요. 그 큰 배에 헬기도 있습니다. 헬기가 떠서 바다를 쫙 이렇게 보다가 무전을 딱 하죠. 저기 참치가 보인다. 보일링이라고 그래요. 이 참치 같은 애들이 물에서 막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 표면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보일링이라고 하는데 그 보일링을 찾아요, 멀리서. 제가 그걸 잘합니다. 이 시력이 되게 좋아요, 제가. 멀리서도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그래서 보일링을 찾아가지고 신호를 하면 작고 굉장히 빠른 쾌속종들이 탁 내려요. 그러니까 큰 배에서 중간 배가 내리고 중간 크기에서 또 작은 배가 내려요. 그래서 그물을 끌고 그 참치 무리를 그물로 쫙 둘러쌉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쫙 잡아 당기면 보자기로 이렇게 폭 싸듯이 참치떼를 폭 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참치떼를 찾을까요? 작은 참치를 찾을까요? 작은 참치를 찾아요. 왜? 거기서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데리고 와서 양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듬해 빨리 팔을 수 있을 정도. 오로지 모든 게 자본주의는 다 돈이고 수익률이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중간 크기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참치를 잡아요. 그러면 얘네를 고대로 끌고 오냐? 그걸 이렇게 끌고 와서 큰 가두리를 바다에서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가두리를 만들어서 요 작은 그물에 있는 거를 그 큰 가두리로 옮겨요. 누가? 요거는 사람이 수중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저 같은 잠수사들이. 그물을 다 열고 이걸 다 양쪽에서 클립으로 채워갖고 이쪽에서 막 쫓아요. 몰면 쫙 한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무리에는 항상 대장이 있어요. 얘가 탁 가면 나머지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큰 대장을 빅아이라고 그래요. 참다랑어 중에는 눈이 제일 큰 놈이 빅아이예요. 그 놈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잠수사들은 그 놈만 생각합니다. 그 놈만 딱 몰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정도 바다에서 생활을 하고 계속 모읍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1노트의 속도, 시속 1km도 안 되는 속도로 호주까지 끌고 와요. 또 큰 배로 천천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오면서 이 그물이 멀쩡할까요? 막 폭풍도 맞고 또 이거 참치를 잡아먹으려고 상어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막 끌려 들어오고 공격을 합니다. 그물 맨날 터지고 잠수부들은 맨날 들어가서 그거 꼬매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일을 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 일을 하러 한 15년 전쯤에 다큐를 보다가 그걸 딱 보고 저건 내가 가야 돼.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베스 퇴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꿈을 포기를 했네요. 안 그랬으면 제가 호주에서 지금 참치 몰러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호주 연안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축양을 해요. 그리고 또 안전한 가두리에다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먹이를 주면서 그 참치를 키웁니다. 이 참치 100% 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을 합니다. 한 번에 땅 하지도 않아요. 크기별로 딱 선별을 해서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잡아갖고 다 이렇게 몰면 컨베이어 벨트에 통과해갖고 공장형이니까 가서 자동으로 탁탁탁탁 해갖고 냉동 탁 해서 다 항공기로 아침에 땅 띄우면 저녁에 일본에 도착한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저도 돈 벌고 싶어서 가고 싶었어요. 가서 저거를 배워오면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통영에서 누가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베스나 잡자. 베스 잡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통영에 있는 참치도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 받은 거고 일본 참치를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가져오고 호주에서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상업어업과 여기에 더해서 불법 조업까지 더해지니
바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모든 생물들이 다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25년 뒤에 모든 수생식물들이 고갈이 되는 게. 참다랑어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개체수가 0.3% 남았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쿼터를 계속 줄여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자꾸 올라오니까 쿼터를 저희가 받을까요? 근데 다 우리나라보다 돈 많은 나라라 안 줍니다. 왜? 쿼터를 우리나라로 많이 주는 순간 국가 수익이 바뀌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 쿼터 양만큼 채우려면 딴 데 가서도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바다 생물 중에 물고기가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저희가 이미지도 좋지만 다른 생물, 이런 생물들도 있어요. 나팔고둥, 멸종위기 종입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몇 없어요. 참다랑어가 싹 없어지면 다른 생물들이 막 번식을 할까요? 막 번창하고?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탁 어느 한 개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뭐 오징어, 정어리, 고등어 이런 애들 참다랑어 먹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너무 많아져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바다에 가장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생물 중에 두 가지가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생물 있나요? 생각나시는 거. 그렇죠. 불가사리. 네. 그리고 해파리도 많고, 네, 해파리도 많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알이 굉장히 비싸죠. 성게. 맞습니다. 이 성게하고 불가사리가 바다 사막화의 주범 이렇게 막 지금 언론에서는 떠들고는 있는데 사실 산호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는 성게나 불가사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맞고요. 수온의 변화도 맞는데 산호의 먹이가 되는 거는 작은 동물, 동식물들, 작은 어류의 배설물이에요. 근데 새우나 멸치를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사람이. 산호의 먹이를 다 없애놓고 왜 산호가 없어지냐고 자꾸 궁금증을 가지면 안 되죠. 근데 이 불가사리가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불가사리도 원인은 맞아요. 근데 불가사리는 산호를 잘 먹질 않죠. 뭐 썩은 시체도 먹고 해초도 먹고 다 먹습니다. 잡식성이니까. 근데 이 불가사리를 하루에 한 마리씩 먹을 수 있는 토종 생물이 있어요. 그게 나팔고둥입니다. 나팔고둥이 하루에 불가사리 여러 종류 중 가장 선호하는 거는 아무르 불가사리인데 이 아무르 불가사리를 하루에 한 마리씩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럼 불가사리가 1000마리면 지금 나팔고둥이 1000마리면 하루 만에 딱 끝나겠네, 게임이. 그죠? 근데 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됐을까요? 개체수가 그만큼 없고 앞으로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거문도나 울릉도에 갔더니 횟집에서 얘를 놓고 파는 거예요. 알고 파셨을 수도 있고 모르고 파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고 파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뭐를 몰랐을까? 멸종 위기종인 거를 모르셨을 거고 또 얘가 나팔고둥인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왜? 물고기는 방언이 너무 많아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물고기를 두고도 같은 충청도에서도 부르는 이름이 또 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나팔고둥인지 그냥 그분들한테는 다 소라예요. 다 소라예요, 그냥. 이게 참소라인지 뿔소라인지 참소라는 서해안에서 나오고 남해안에서는 뿔소라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팔고둥이에요. 소라하고 또 달라요. 근데 껍데기가 저렇게 생겼으면 어민분들은 바닷가 사람들은 그냥 다 소라예요. 아니 내가 소라 잡아서 팔았는데 왜? 나 여기 횟집 허가 다 내고 하는 건데. 나팔고둥이고 멸종위기종인 거를 모르셨던 거지. 예. 근데 이게 예?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정보, 이런 현상, 이런 게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좀 모르고 있지 않았나. 자, 요거는 2교시부터
조금 더 심각하고 무거운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